만 10% 정도 됐는데 여기서 빨리 손절이라도 쳐야 되나? 아니면 이제 대세 상승의 시작이야. 제가 속 시원하게 이러면 이럴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에 대한 니즈가 끊임없을 거다. 더구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끊임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의 교집합이 뭘까요? 극대화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AI와 로봇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또 한편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이요 매우 견고합니다. 실업률이요 3.4%로 6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실업률이 최저치라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가 없다는 거니까 미국 고용시장이 좋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신규로 취업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매월 찾는 사람들이 역대급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도대체 고용시장은 뭐지? 이거에 대해서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도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도 이게 도대체 뭔가 과거와 좀 다르다. 코로나 이후에 엔잡러들이 첫째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지수 떴죠. 크립토, 코인 시장 괜찮았죠. 부동산 시장도 괜찮았죠. 대부분 자산 가격이 좋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근로소득에 연명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은퇴를 빨리 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노동을 통해서 아니고 부를 창출했던 수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미국도 크게 조정받고 있거든요. 많은 자산 가격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취업자 수가 생각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보는 시각이 첫째 있고요. 두 번째는 실업률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럼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참가하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잣대인데요. 왜냐하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참가율이요 코로나 이전보다 약 1%포인트 낮은 상태에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산술적으로 실업률을 계산할 때 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는요, 취업자 수가 낮아도 실업률이 낮은 거지만 이 분모에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변해도요, 실업률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전보다 고용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실업률이 낮은 것이 과연 미국 경제가 좋은 거냐라고 예전하고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통계적으로 보면요. 미국의 고용 통계는요. 노동통계국이 BLS라는 곳에서 발표하는데요. 두 가지 집계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가계 서베이예요. 가게 하나한테 서베이로 물어보는 겁니다.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면 가게한테 물어보는 걸로 실업률이 나오고요. 기업한테 물어보는 걸로 비농업 부분, 즉 농업 부분을 제외한 취업자 수 변동이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엔잡러라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직업이 3개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미국인이라면 가계조사는 노동통계부에서 저한테 조사하잖아요. 빈센트, 이번 달에 취업하고 있니? 직업이 3개, 5개지만 한 번 취업한 걸로 카운팅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기업조사로 가면요. 저를 고용한 CEO들은 나 얘한테 3번 월급 줬는데 5번 월급 줬는데 즉 카운팅이 엔잡러가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코로나 이후의 구조적인 변화를 미국의 통계국에서 고용지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의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의 미국의 현재 상황을 100%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맹신하면 안 된다. 달러의 향방이 관심이 많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라는 게 이제는 글로벌 투자다 보니까 환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투자를 하시더라도요. 면목상으로는 수익률이 많이 시켰는데 나중에 환전할 때 우리 원화가 강해버리면 오히려 체감적인 수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환율의 전망이 매우 중요한데 흔히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달러 스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러는 미국의 자산이지만 글로벌리 자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선호가 부각되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죽을 것 같으면 가장 안전한 자산은 뭐지? 달러인 것이죠. 따라서 가장 안전할 때도 달러 값이 강해져요. 비싸져요. 과거 코로나 위기 때 그랬고요. 또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고금리를 향유하는 모든 글로벌리 유동성들이 높은 금리를 주는 대로 모이겠죠.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는 기대감이 높을 때도 달러가 강해요. 지난해 하반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 달러는 약해하냐? 미국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지금처럼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이 경제가 괜찮아져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좋아질 때 이럴 때는 달러가 약해집니다.
앞으로 상반기 동안에는 달러는 좀 약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모르겠으나 미국의 중앙은행이 한 3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한 번 더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기준금리 상단을 한 5자 정도로 확인한 다음에 기준금리를 동결 아니면 그 이후에 상황에 봐서 오히려 인하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대감은 이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죠. 더 이상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이 희석된 겁니다. 더구나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달러는 좀 더 약해질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원화가 궁금하잖아요. 달러가 강하면 원화는 약하고요. 달러가 약하면 원화는 강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국가 대비 다르니까요. 자, 한국은 어떨까? 산수를 좀 볼까요? 한국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원화가 강해집니다. 한국에 달러가 적게 들어오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들어오는 달러의 길은 무역수지예요. 근데 아까 모두에 무슨 말씀드렸죠? 한국의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1년 넘게. 예전보다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달러의 정도가 크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루트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연초 대비 들어온다 하지만 여전히 실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보면 이거는 담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국가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을 반영하는 게 그 국가의 통하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 아니면 수출기도 막혔고 예전처럼 원화가 강해질 수 있을까? 지난해에 비해서 달러 값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원화가 강해지는 현상이 상반기에는 있을 수 있겠으나 경기 침체가 다시 한번 불거진다든지 아니면 한국에 괄목할 만한 이 수출의 턴어라운드, 무역수지가 다시 흑자폭이 확대된다는 이러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고서는 원화는 강해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을 하면 물가가 확 오르니까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약해지지만 그 약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보면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불거지는 올해 하반기에는 저는 다시 한번 달러가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달러의 스마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상반기에는 달러가 좀 약해질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는 전망을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하는 전망은 구독형 전망이라는 얘기를 해요. 매월 발표되는 경제지표 또한 그때그때 바뀌는 시황을 감안해서 환율 전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율 전망의 장기 전망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많지만 제가 바라보는 올해 연말까지의 시기에는 이런 가정하에서 달러는 연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중앙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든지 아니면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반대에 있는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나타난다든지 미국발 경기 침체가 지금의 금융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없다든지 이러면 지금의 달러 약세의 흐름이 지속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불안 요인들이 올해 하반기에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네. 생각이 이 가정들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자기가 미래를 내다볼 때 바로미터가 필요합니다. 목적점을 찍어놓고 과정을 그려놓은 다음에요. 이 과정이 다른 거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망을 한다. 네, 제가 고객들을 만나보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스피가 3,300에서 2,10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수익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자, 연초 대비 다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일부 되돌림이 있기 때문에 기쁘죠. 하지만 불안합니다. 이러다 다시 내려가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한 15% 아니면 마이너스 10% 정도 됐는데 여기서 빨리 손절이라도 쳐야 되나? 아니면 이제 대세 상승의 시작이야 라고 봐야 되나? 매우 고민인 상황이에요. 자, 제가 속 시원하게 이러면 이럴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나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지 주가지수는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요, 기업들이 대부분 돈을 못 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바라볼 거야. 매우 종목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아니면 중국발 인플레이션? 글쎄, 나는 올해 안 올 것 같은데 올해 중국의 기대감이 훨씬 더 실체가 나타날 거야.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위험자산인 주식, 아니면 안전자산인 채권, 아니면 기회요인인 현금, 아니면 더 나아가서 대체인 금,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야 될까? 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죠. 올해더 전략이라고. 6대4의 페리티, 즉 위험자산 6, 안전자산 4, 이것으로 그냥 중장기 가면 결국 이번 해가 아니면 다음 해, 다음 해가 아니면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가 아니면 5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아웃퍼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리스크 페리티 전략입니다. 물론 유효하죠. 하지만 거기에 좀 더 나가서 이걸 어떻게 6대4로 계속 정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냐. 그때그때 국면에 따라서 동적 자산 배분을 해보는 게 어떨 거냐에 대한 니즈도 최근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는요, 이 정적 자산 배분이나 동적 자산 배분이나 전부 다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 많은 자산 중에서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매우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큰 판의 변화, 이제는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저물가, 저금리 시대는 끝났거든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갈지 아니면 중물가, 중금리 시대로 갈지는 아직은 모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에 대한 니즈가 끊임없을 거다. 더구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끊임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의 교집합이 뭘까요? 라고 보면 금입니다. 따라서 금 투자가 많이 올라온 기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유효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중앙은행들이요, 금을 또 매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에 대한 어느 정도 유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저는 기본적으로 크립토 자산도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전통 자산, 크립토 자산, 아니면 그 대체 자산 그 어떤 거라도 거부감 없이, 선입견 없이 다방면으로 가져가되 그 중에 가장 코어로 중요하고 또한 관심 있는 자산은 금일 수 있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CES라든지 아니면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기술,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열망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로봇의 시대죠. 또 AI 시대고요. 지금 모든 것들이 효율화 시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효율성만 추구했던 시대에서 좀 더 형평성을 치주하는 시대도 있다라고 해서 양극단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극대화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AI와 로봇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또 한편에서는 극히 형평성을 추구하는 이런 산업들도 상당 부분 태동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 신재생의입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효율화를 따지려면요, 화석연료 써야죠. 좀 더 코스트가 발생하더라도 이제는 명분을 갖고 산업을 바라볼 때 신재생에 대한 니즈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네, 산업과 섹터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신재생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많아요. 근데 작년에 해프닝이 있었죠. 원자력을 신재생으로 볼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로 볼 거냐 말 거냐. 유럽은 그린 에너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테마를 이뤘죠. 풍력이냐 아니면 수자력이냐 원자력이냐, 많은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챗 GPT가 하나의 트렌드, 테마가 되고 있죠. 제가 작년 11월 달 말부터 엄청나게 매일 몇 시간씩 너무 신기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치는 거죠. 거의 한글 지어도 되거든요. 멀티 패밀리 오피스의 미래는, 아니면 독도는 어느 땅이니, 이런 것들. 저는 챗 GPT는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 같습니다. 시니어들의 효율성을요. 저만 보더라도요, 제가 리서치 센터에 있었을 때는 저를 도와주는 보조 연구원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들한테 상당 부분 많이 의존하면서 페이퍼워크도 하고 세미나 준비도 했었죠. 근데 스타트업으로 와다 보니까 스타트업에서는 이 모든 걸 저 혼자 해요. 리서치도 혼자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챗 GPT는요, 과거에 내가 손으로 할 수 있었던 단순한 정보 습득은 다 맡기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해줘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언제 있었지? 라고 하면 쭈르륵 하고 저한테 다 줍니다. 제가 과거에 했었던 거, 즉 챗 GPT가 하는 이 팩트 정보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만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됩니다. 시니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했던 것들이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사람을 써야 됐던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대처하고 있다. 최근 거래량은 없고 호가만 높아 있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 이 글로벌리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한국만의 국시적인 현상이 그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자, 중국 얘기부터 해볼까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요,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중국이 작년 1년 동안 코로나를 탈피하기 위해서 중국의 중앙은행인 PBOC, 즉 인민은행이요, 무한대로 돈을 살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밑빠진 독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지 중국의 성장률이 곧바로 살아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리도 엄청나게 낮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금리를 올렸는데 오히려 중국은요, 금리를 낮춰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과거 금리가 낮아도 대출을 안 해서 부동산을 안 샀었을 때 이전 정부의 초입을 생각하면 똑같아요. 불안한 것이죠. 또한 아직도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산당이 어떤 스탠스로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지는 모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도 유동성이 풍부해도 투심이 일어나지 않는 중국 같은 지역이 있고요. 미국은요, 최근 모기지 금리가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같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모기지 금리가 꽤 높은 수준으로 올랐었어요. 30년짜리가 7%가 넘었었거든요. 그렇다면 높은 금리에 장사 없습니다. 미국의 부동산도 크게 꺾이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많이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난다 만다 얘기가 있지만 미국의 부동산 경기도 크게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자, 한국을 한번 똑같이 차용해 볼까요? 한국도 기준금리가 3.5%까지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풀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사리 손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정받을 것 같은데 너무 높아졌는데 과거 지금 한 2020년 초 아니면 2019년 말 기준으로 대부분 회귀하고 있는데요. 더 내려갈 거야. 다들 대기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호가로 변동폭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역전세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불안감들이 팽배한 상황이라서 부동산 경기가 당장 좋아질 거다.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좋아질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이럴 때 금융시장으로 얘기하면 베타, 즉 바닥 찍고 올라가는 탄력성이 높은 지역이 어딜까라고 보면 그 중에서도 노른자 일부 수도권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어느 지역인 것 같아요. 조정도 크지만 거기에 대한 회복도 빠를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그런 데에 문의 관심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아직은 대기 수요가 많고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부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좀 더 조정의 룸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행 지표도 있죠. 일단 금리 안정화, 또한 대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부동산 경기는 이제 조정받은 지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가고 있으니까요. 좀 더 지속될 것 같다. 이게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초이노믹스의 과거도 보면 막판에 그때가 바닥이었다는 것을 후행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금리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최근에 유동성 한번 보시죠. 정말로 모기지 대출이 늘어나는지. 모기지 대출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니까요. 두 가지가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머니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2023년입니다. 다소 불안할 거다라는 우려감을 안고 시작됐지만 연초에 주식시장은 좋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워낙 지난해 아픔이 많이 잊혀진 것도 사실인데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겁니다.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거부감이 없어야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요. 선입견이요.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저 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조금 세워보는 고달픈 트레이닝일 수 있지만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테크라는 것의 가장 근본은 따지고 보면 질 좋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자기만의 철학을 갖는 행위를 앞으로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죠. 읽다 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경제라는 언어가 안 돼서 바이든의 어떤 한마디가 나의 호주머니에 영향을 줘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종류의 한마디가 우리 아버지 직업을 바꿔놔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